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또 중요한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제도와 관련돼서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체제,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서 나온 공시,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공시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란 얘기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흔히 자본시장 제도와 연계해서 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전제로서 공시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는 사실 기업 공시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공시제도가 왜 도입됐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어떤 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해서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나 사채권자 등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통해서 이제 사업자나 또는 발행자, 이것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과연 공시랑이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이제 공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이견을 제기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투자자들에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능성을 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중앙화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발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차원에서 공시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도 이더리움 머지 같은 경우에도 있었지만 하드포크나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해서 또 투자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공시제도 자체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본시장에서 많이 논의되는 이런 공시제도와 디지털 자산시장에서의 공시제도가 동일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그럼 과연 자본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디지털 자산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가장 주된 경제적 기능은 사실 자본 조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과 같은 경우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을 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종의 투자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만일 어떤 발행자가 있고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취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자본 조달적 기능이 존재한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유틸리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접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또 투자 수단에 해당한다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자본시장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규제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본시장과 유사한 체계의 공시제도가 도입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본시장을 그러면 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과연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녹여낼 것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고,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투자자가 처음으로 이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어서 이제 유통이 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상에서 이제 공시제도는 크게 이제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로 나눠지고, 유통시장 공시 역시도 이렇게 공적 규제 영역과 자율 규제 영역으로 또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행 공시는 그럼 목적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 됩니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주된 기능이 있고,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행자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본시장 발전 목적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 이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요.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쌓을 수 없어서 이제 투자자들 시장 이탈 가능성이 있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발행 공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또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라는 데 중점을 두면 당연히 발행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지금 사실상 법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사의 범위는 그러면 내용까지 과연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재 사항이나 첨부 서류가 형식적으로 충족되고 있느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과연 기재 내용이 진실하냐, 정확성이 담보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발행 공시 대상은 증권신고서에 담겨지는 내용이 될 텐데, 이제 모집 매출과 관련되니까 뭐 발행된 자본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모집 금액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발행인에 관한 사항, 예측 정보. 이제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 검토를 하고 서명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공시 부분은 이제 정기공시와 유통공시, 수시공시로 나눠지고, 공정공시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것은 사실 자본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 좀 살펴볼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 관련된 이제 공시 법안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법안이 많이 이제 제출이 되었지만, 여기 이 민병덕 의원 법안은 사실 공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조금 특이한 점도 있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발행하려는 자가 우선 1차적으로 백서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을 받는 것은 이제 디지털 자산 금융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당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정보는 발행인 정보, 그리고 발행과 운영 인력의 이력과 정보, 뭐 기술적 정보, 산업적 정보, 그리고 뭐 기간별 발행 채굴량에 관한 정보, 이용자 보호 계획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백서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이제 공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그 백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상장 심사를 하게 되고, 이 상장 심사는 또 심사의 주체가 디지털 자산 금융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보 공시가 나오는데, 이 법안에서 조금 특이하게 이제 제가 봤던 부분은 디지털 자산 금융 사업자가 이제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봤던 자본시장법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되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와 백서, 그리고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평가 내용, 그리고 디지털 자산 영업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정보 등등, 이제 세부적으로 디지털 자산과 그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3항에 보시면 좀 정보를 공시할 때 이제 왜곡된 정보를 공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발행자가 정보 공시를 하는 것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발행자와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사업자 중에 더 유리한 측면은 사실 발행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교할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해외 사례인데, 미카와 이제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관한 법률 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미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그러니까 이 발행자의 웹사이트에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발행자가 공시 의무를 부담을 하고,
그때 이제 백서 작성을 한 다음에 관계 당국에 통지를 하고 자신의 플랫폼에 이제 공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이제 수정한 내용을 수정 이유와 함께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발행자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데 이때 역시 이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암호자산 발행자입니다. 그 내용과 형식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백서의 내용이 공시가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뭐 A부터 F까지를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암호 자산에 대한 정보 등인데 이제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행자에 대한 정보는 발행자의 명칭과 등록 주소, 그리고 발행자가 속한 사업체 그룹 등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하고,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조금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가 이제 뭐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정보, 뭐 증권신고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명칭, 그리고 고문 개발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된 모든 자연인과 법인, 그러니까 모두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14번 항목이 이제 암호자산과 관련된 좀 전 특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젝트의 과거 및 미래의 주요 단계에 대한 설명과 프로젝트에 이미 할당된 자원을 포함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서상에 있는 마일스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할당된 자원을 공시를 하라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파트 C는 이제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승인과 관련된 정보이고, 이것은 이제 하드캡이나 소프트캡 같이 이제 ICO 당시에 이제 모집 가능한 금액을 공개했을 때 그 모집된 금액,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모집하려고 했던 금액 같은 것들을 공시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암호 자산에 대한 권리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것을 매수했을 때 어디에다 쓸 수 있느냐, 그 유틸리티성을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자가 향후에 암호자산 공개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발행자 자체 보유 수량에 대한 경우까지도 이제 함께 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에 대한 정보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프로토콜 및 기술 표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나 다른 프로토콜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안인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에서는 조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외 사업자를 이제 공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자산의 50%를 미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민간 발행자로 보고 적용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행자의 경우에는 이제 발행 시뿐만 아니라 요 반기별로 위원회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 정보는 사실상 증권신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굉장히 이제 상세하긴 한데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행자와 관련된 정보와 보조자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자산을 보조자산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사한 자산 개발을 한 경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경력, 뭐 A이죠. 그리고 뭐 기타 뭐 C 같은 경우에는 고지 기간 동안 행한 활동, 정보 공개 후에 1년 이내에 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이 네트워크나 시스템 생성이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사실상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행 계획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조자산과 관련된 정보 역시도 이런 해당 발행자에 의해서 투자자나 중개인, 그리고 재판매업자에게 제한, 판매, 달리 제공되는 경우에 각 수량, 각 거래 조건 같은 것들, 그리고 계약상의 어떤 제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의 수량 역시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어떤 이제 사용이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행자의 계획을 이 항목에서도 또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초에는 이제 180일 내 이내에 이제 거래량이 일정 수준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이제 180일 동안 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일평균 거래액이 이제 50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할 때, 그리고 발행자가 이제 어떤 발행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을 컨트롤할 때 발행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외국에선 특이 사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12월 7일자 결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선 가상자산 유통량은 매우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발행자가 스테이킹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 유동성 제공에 사용했다라면 이 부분은 유통량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 대출을 위해서 보관하다가 실제 담보로 제공된 가상자산 역시 유통량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만약에 공시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떤 유통량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규제 방향,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이제 방향성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은 발행 공시는 어떤 방식이 되고 유통 공시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이렇게 딱 제안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이제 살펴본 결과로는 우선은 이제 발행 공시 같은 경우는 공적 규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을 심사 대상으로는 하진 않지만 결국 그 등록을 하는 기관은 이제 당국이 되는 상황이고, 유통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도 이제 해외에서는 발행 공시와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이제 정보 제공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만 이제 발행 공시가 공적 규제라면 유통 공시는 그러면 그 규제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를 비추어 보면 정기 공시는 이제 당국 이제 공적 규제 중심이지만 수시 공시는 사실 이제 자율 규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현재 거래소나 협회가 주체가 되는 자율 공시의 측면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자율 규제를 할 때는 사실 이제 강제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율 규제 주체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시 대상 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제출 내용이 과연 진실한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툴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사실 기술적인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온체인 데이터 추적을 위한 검증이나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시 의무 주체와 같은 부분은 이제 지금 미카나 미국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에서는 발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금융적 기능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되지만 또 투자자의 어떤 보호 필요성이나 투자자의 범위 그리고 실제 이 프로토콜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이제 내재적인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정기공시 같은 경우 유통공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기공시의 경우에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대한 공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 한 가지였고, 수시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공시가 필요하고 또 발행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쓴 부분인데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발행자 불명이거나 또한 해외 법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이제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이 공시규제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